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로보인 세미나에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세미나라는 상당히 거창한 이름의 세미나를 맡게 된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예전에 뭐 지금도 로보인이지만 예전에 로보인을 활동을 했었고 어, 근래 들어서 이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소화하기 쉽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주제들을 좀 그래도 상당히 쉽게 소화할 수 있게 좀 콘텐츠를 잘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가볼게요. 어, 저희가 이제 그 동력학, 역학을 배우면은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모델을 많이 저희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수식 자체는 이제 앞선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다 도출을 해놓고서 저희가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 어떤 뭐 그 값을 넣으면은 다른 값들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저기 앞에 있는 저 수식에 그 뭐 v 낫과 a를 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t를 집어넣으면 v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항상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사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모델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미리 모델을 만들어 놨으면 그걸 활용하면 될 부분이지만 뭐 저희는 앞으로 뭐 계속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 매번 저렇게 뭐 도출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런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V낫과 A는 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T를 인풋이라고 보고 V는 이제 아웃풋이라고 보는 경우에 뭐 V와 T에 대한 데이터만 쭉 쌓였다. 근데 저런 수식을 얻고 싶다.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문제인 것 같은데 어, 그 결과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어떤 상황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자동적으로 내놓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인공지능 이 세 가지 그 용어가 좀 왔다리 갔다리 막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용어 자체로 이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이 가장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그냥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뭔가 그냥 사람의 뭔가 그 지능을 그냥 따라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아울러서 하는 말이 인공지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은 그 안에서 조금 더 어, 음, 그, 좀 약간 머신러닝 기법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활용했을 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 같고, 딥러닝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하게 이제 신경망이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 이제 뭐 태스크를 수행할 때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여기서 특히 네 머신러닝이라고 할 때 저는 그 표현이 좀 가장 어중간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뭔가 머신러닝은 음 약간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저희가 if 문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if
if 뭐 10보다 온도가 뭐 30보다 크면은 뭐 에어컨을 켜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if 문 같이 좀 가장 간단한 로직도 artificial intelligence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면에 어 머신러닝은 그런 것들을 약간 제한다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머신러닝이라고 저희가 보통 그냥 얘기했을 때는 약간 딥러닝을 또 약간 제한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실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근데 하여튼간에 딥러닝이 최신 기법이고 가장 이제 하위 개념이다라는 거랑 인공지능이 웬만한 건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머신러닝을 다른 방면으로 또 유형을 쪼개 보자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 저희가 보통 가장 먼저 접하는 그런 종류의 태스크인데 지도학습은 그 문제와 정답이 같이 주어진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정답을 가지고 그 이제 저희가 어떤 사용할 모델을 보통 하나 선정을 해서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럼 학습을 시키면은 모델이 그 데이터에 맞게 그리고 네, 좀 데이터셋에 맞게 좀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향후에 이제 저희가 보지 못한 문제에 또 대응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좀 높은 정확도로 정답을 추론하는 게 지도 학습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서 용어들을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들이 곧 학습 데이터셋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이고 그 정답들은 그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저희가 타겟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란 표현이 사실 되게 좀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습을 했다고 하면은 그 정의를 찾아보면 약간 무슨 철학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 학습이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게 어떤 건지는 이제 저희가 오늘 좀 뭐 느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확도란 표현도 중요하고 추론, 예측, 네, 이런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이제 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로 정답을 추론하는 게 보통은 항상의 목적입니다.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비지도 학습과 강학습은 좀 약간 좀 진짜 영역이 좀 다른 느낌인 반면에 비지도 학습은 이제 정답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네, 하는 태스크고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비지도 학습, 강학습 둘 다 오늘 안 다룰 예정이고 지도 학습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과학자인데 저한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가 제 앞에 이제 줄줄이 서 있는데 1번 이제 샘플이라고 불러볼게요. 그 학, 지금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이 동물들이 저의 이제 학습 데이터셋에 쓰일 그 이제 약간 실험체 마치 도움을 줄 친구인데 그 1번 샘플의 경우 이제 강아지죠. 딱 봐도 뭐 저희는 사진만 봐도 강아지인 걸 아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떤 특징들을 뽑아서 그걸 데이터화 시키겠다고 하는 경우에 어 제가 귀 길이, 털 길이 그리고 발톱 각도를 재서 그거를 내가 수치화를 시키겠다 하는 경우에 제가 뭐 1번은 뭐 20, 15, 80의 특징으로 제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샘플의 그 데이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또 그 컴퓨터에서 다루기 쉽게 그 앞서서 dog, cat 그
타겟 값을 제가 또 소위 말하는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 0, 1에 그렇게 변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매핑한다는 느낌으로 바꿀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는 0, 고양이는 1,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용어에는 너무 어 집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들으면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쓴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각 1, 2, 3번 샘플을 이제 데이터화를 시켰고, 타겟 값도 저희가 인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추출했다는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좀 엑셀표 같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나타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런 학습 데이터 셋을 이제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에다 나타낸다고 하는 경우에 저렇게 우측에 이런 어,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각 행이 이제 붙어 있고, 타겟 값도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고, 그걸 또 이제 뭐 수식적으로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타겟은 뭐 t로 많이 나타내고, 이제 이런 특징 값들이 모여 있는 학습 데이터셋은 이제 뭐 x로 자주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뭐 쭉 뭐 데이터가 더 있다고 하면 n개까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타겟 값이 없는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15, 15, 60이라고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얘가 뭔지 몰라요. 무슨 타겟 값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0이면 강아지고 1이면 뭐 고양이겠는데,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추는 게 목표인데, 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타겟이 있잖아요. 1이라고 돼 있고 물음표가 돼 있는데, 그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개념이 이제 학습 데이터셋과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데이터셋이라는 게 주어져요. 데이터셋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거기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저한테 문제가 100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100개에 대한 솔루션이 다 있고,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한 80번까지 공부를 하고 80번부터 100번까지는 제가 어 일단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그거는 이제 내가 한번 그 앞으로 있을 중요한 시험에 대비해서 저거는 내가 약간 시험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풀어봐야겠다. 나머지 20문제는 내가 처음에 안 봤다가 공부를 한 이후에 내 그 공부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개 문제는 좀 나중에 약간 가상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남겨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저의 그 좀 객관적인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점선을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주어진 데이터셋을 이렇게 임의로 제가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실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내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제 고스란히 머신러닝에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마치 제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랑 타겟은 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학습시킬 모델은 이제 안 보여주고, 학습을 한 이후에 이제 이것을 이제 시험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윗부분이 이제 학습 데이터셋이 되는 거고, 그 쪼개고 그 시험 볼 것은 이제 시험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학습을 한 이후에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시험 데이터셋에 이 타겟 값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 시험 데이터셋의 특징 값들을 집어넣어서
타겟 값을 저희가 한번 추론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추론된 그 타겟 값이 실제 정답인 타겟 값과 맞으면은 이제 더할 나위 없는 거고, 안 맞으면 이제 안타까운 거고, 이제 저희가 계속 모델을 더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죠. 더 학습을 시키고 애가 더 머리가 좋아지게 더 많은 문제들을 풀게 하거나, 아니면 그 모델에 이제 좀 세팅들을 좀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수식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이 그 데이터 특징 데이터를 n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제 그니까 한 개 어떻게 보면 행을 집어넣으면은 그yn이, 그러니까yn과 tn은 이제 대응된 개념인데, 결국 그러니까 이게 0 또는 1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실제 정답이랑 이제 매칭이 되면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수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수식은 저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보여드린 게 사실 분류의 예시였습니다. 분류와 회귀가 지도학습의 이제 큰 틀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타겟 값이 컨티뉴스 하냐, 그러니까 연속형이냐 또는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이산형이냐에 따라서 회귀 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타겟 값이 0, 1, 강아지, 고양이, 이산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컨티뉴스 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중간에 아무 값이나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엔 저희가 그것을 회귀라고 부르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였지? 수치 해석 같은 수업을 들었으면, 수치 분석? 이름 공수치, 공학수치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었으면 거기서 커브 피팅 같은 걸 하셨을 건데, 커브 피팅을 하면 커브 피팅이 곧 회귀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사실 다른, 그러니까 거의 다른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컨티뉴스 하냐 디스크리트 하냐에 따라서 이제 회귀 분류로 나뉘게 되는 거고, 뭐 회귀 분류가 뭐 완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저런 개념에서 이제 갈린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거의 비슷하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목표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 볼 건데, 오늘은 신경망을 제외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기초적인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KNN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좀 사용해 볼 예정이고, 또 오늘 머신러닝의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파이썬과 구글 콜앱은 여러분이 아마 안 써보셨을 거고, 파이썬은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개발 환경도 저희가 오늘 가볍게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당장 정말 최신의 가장 파워풀한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신경망을 공부를 해보면 좋긴 한데, 바로 그렇게 하는 건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머신러닝 알고리즘 좀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KNN을 오늘 굳이 사용한 이유는 되게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KNN을 사용할 예정이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앞서서 저희가 특징을 귀 길이, 발톱 각도, 그리고 털 길이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 털 길이가 보니까 그 동물들마다 샘플 1, 2, 3, 4, 5, 6 쭉 보니까 털 길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뭔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되진 않잖아요. 그럼 그거를 쳐내고 두 개 특징만 본다고 하는 경우에, 그거를 저희가 저 평면상에 그래프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저렇게 그래프화를 시켰다고 칩시다. 그래서 타겟 값이 0, 1인 경우를 여기서 이제 클래스 0, 1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표현들이 좀, 용어들이 좀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이 쓰이는 그런 용어들도 있어서,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1, 그러니까 0, 1이 아예
영어와 한국어로 왔다 갔다 하는 클래스 제로와 클래스 1이 이제 타겟 제로, 타겟 1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원 평면에다가 시각화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 그래서 y 엑시스는 그러면은 이제 뭐 귀 길이, 여기는 뭐 발톱 각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희 기존에 있던 학습 데이터 셋을 짜라락 여기다가 올렸고 어, 얘 같은 경우 얘를 이제 뭐 시험 데이터 셋에 이제 한 개 데이터, 한 개 데이텀을 이제 중간쯤에 좀 약간 애매한 위치에 걸렸다 하면은 얘를 뭐 어떤 클래스로 어떤 타겟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은 K는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지금 할 때 학습 데이터 셋들을 다 저장을 해 놓다가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주변의 데이터는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타겟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저희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유클리디안, 해밍, 맨해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클리디안은 저희가 보통 하는 이제 루트 뭐 x 제곱, y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맨해튼은 여기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나? 못 그리나? 잠시만요. 거리 측정법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 그래서 유클리디안이면 뭐 점과 점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직방으로 계산하는 거면, 맨하튼이면 이제 같은 길이를 뭐 이런 식으로, 네, 직각 방식 이렇게 뭐 측정을 한다, 이렇게 뭐 그냥 하여튼 측정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고, 어 주변에 몇 개 데이터를 참고를 할 것인지를 또 저희가 처음부터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K는 3,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임의로 선택하는 그 세팅을 이제 KNN에선 K라고 부르는데, K를 3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3개의 데이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데이터를 봤더니 어 가장 가까운 3개의, 지금 보니까 과반수가 클래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물음표는, 네,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NN 알고리즘이 상당히 간단한 것을 아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KNN 알고리즘 사실 학습이란 개념이 없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이트 KNN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거리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리를 측정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리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뭐 이건 좀 지나간 말이긴 한데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KNN 알고리즘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만 보시면은, 지금 좌측의 클래시피케이션의 이 풍선 안에는 어, SVC,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이거는 SVM의 클래시파이어 버전이고, 뭐 나이브 베이즈, SGD 클래시파이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이 또 있고, 지금 클러스터링이 이제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태스크 중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뭐 K-민즈가 유명하고, 이제 GMM 가우시언 믹스처 모델이었나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이 이제 획이고, 어 SGD 리그레서. 그래서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어 분류 쪽으로 이렇게 좀 SGD 클래시파이어 같이 분류 쪽으로 좀 어, 모델을 좀 그러니까 분류 버전이 있고 또 회귀 버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본질적으로 막 분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지고 뭐 이후에 이제 회귀를 위해서 좀 바꾸는 방식을 많이 취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두 가지 버전이 많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SVR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SVC의 아마도 또 회귀 버전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Dimensionality Reduction도 이제 비지도 학습의 일종의 태스크 중 하나인데 차원 축소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오늘은 아예 안 다룰 예정이고 어떻게 보면 앞서서 그 뭐였지? 털 길이를 쳐낸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차원 축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열을 줄여 나가는 뭐 그런 네, 태스크가 이제 차원 축소고 그래서 머신러닝 흐름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보통 데이터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변수 유형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 그래서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데이터가 다 숫자형이에요. 숫자형이고 연속형이죠. 여기서 이제 뭐 연속형이 아니라 뭐 이산형이라고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숫자가 반드시 뭐 100단위로 끊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100, 200, 300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어, 모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게 숫자가 아니라 어떤 단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숫자형이 아니겠죠, 변수가. 그 다음에 빠지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없는지도 살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여기 NAN이 돼 있잖아요. NA님이 이제 이거 쓸 수 없는 데이터고 저거를 뭐 저 행을 아예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저거를 좀 뭔가 좀 있을 법한 데이터를 채워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또는 음,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어떤 값이 지금 저희가 여기가 귀길이었나 했을 건데 귀길이가 막 갑자기 막 많이 적혀 있어요. 많이면 뭐 아마 잘못 측정을 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데이터의 특징들 뭐 타겟들 뭐 요거의 분포를 또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수치 그래서 특징 1의 뭐 맥스 값은 어떻게 되는지 뭐 타겟 값은 뭐 0이랑 1은 뭐 각각 같은 개수만큼 있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확률적인 것들도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또 시각화를 통해서 약간 이 데이터셋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또 보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쌓였으면 이제 전처리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그냥 그대로 주어진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raw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사용하기 좋게 컴퓨터가 다루기 좋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인코딩이란 과정을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것도 전처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뭐 네, 처리하는 것도 이제 전처리고 또 이런 식으로 표준화라고 해서 표준화가 스탠더다이제이션인가 노멀라이제이션인가 뭐 둘 다 많이 쓰는 기법이고 스탠더다이제이션을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맞춰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예컨대 지금 보면 축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고 한쪽으로는 되게 퍼져 있죠. 저희는 사실 좀 약간 퍼져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퍼져 있어야지 약간 그 그룹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 분포가 좀 네, 좀 결정을 하기 쉽게 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안 좋고 퍼져 있는 쪽으로 결정하기가 더 쉽게 더 저희가 참고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이 개념을 좀 약간 특징 1, 2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단위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징 1을 제가 지금 센티미터 단위인데 얘를 제가 무슨 나노미터 단위로 바꿨어요. 그러면 나노미터면은 지금 20cm가 얼마가 되는 거야? 20에다가 거의 뭐 한 나노미터면 10의 9승인가? 그럴 것 같은데 뭐 곱하기 10의 9승 막 해버려야 돼서 이 숫자들이 뭐 20에 뭐 10의 9승 10 곱하기 10의 9승이면 얘네 둘 사이의 차이가 10의 10의 9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완전 뻥튀기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 축 위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뭐 X2가 이제 특징 1이 될 거고, 하여튼 저희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 같은 스케일에서 놀 수 있도록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렸던 학습 데이터셋과 시험 데이터셋으로 데이터셋을 나누는 그런 행위들도 이제 전처리라고 볼 수 있고, 전처리가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제 모델을 만약에 딱 선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모델은 뭐 KNN이다, 아니면 지금 이 같은 경우 예시는 이제 회기를 하는 건데, 데이터를 이렇게 막 쫙 뿌려져 있고 저것들을 최대한 잘 맞출 수 있는 커브 피팅을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이제 제가 선정한 모델은 나는 1차식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y는 mx 더하기 c를 이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거기서 이제 m과 c를 결정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와 이제 얘 뭐냐 인터셉트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 m과 c를 이제 최대한 좁게 변형을 시키는 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KNN은 약간 학습의 과정이 좀 없긴 한데, 보통은 다 학습 과정이 있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좀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m과 c는 보시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제가 지금 이걸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하는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수식과 이 점들 사이에 그 어, 에러가 최대한 적게 만드는 방식으로 m과 c를 이제 아마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어, 저희가 임의로 처음에 학습을 하기 이전에 선택할 수 있는 세팅들이 있어요. KNN 같은 경우에는 뭐 K가 있었고 거리 측정법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1차식이 아니라 뭐 2차식을 사용할 거다, 아니면 3차식을 사용할 거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이전에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임의로 설정하는 거, 학습 이전에. 학습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모델을 선정을 일단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건지 결정을 짓고, 뭐 KNN을 사용할 거냐, 1차식을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1차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저 어떻게 몰라. 하여튼 모델을 일단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결정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임의로 내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세팅을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은 그 주어진 세팅 내에서 최적의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세팅 내에서. 제 말을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델이 나왔으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추론,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학습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15, 15, 60을 내 모델에다 딱 집어넣으면은 0, 2나 1을 뱉어줘야겠죠.
그리고 그 0과 1이 실제 정답 타겟값과 맞으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약에 하나로 결정 짓고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그 정확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낮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학습 이전에 설정하는 그런 인간이 설정한 세팅을 그것도 저희가 최적으로 맞춰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많이 해보면서 가장 좋은 것들 이제 찾아 나가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고, 이제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K는 뭐 3, 4, 5 이런 값들을 취할 수 있고 거리 측정법도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이제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회기 문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1차식을 사용할 건지 뭐 2차식을 사용할 건지 뭐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약간 제2의 시험 데이터셋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 시험 데이터셋이 있어야지 저희가 정확도를 그러니까 나의 그 성능,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제2의 시험 데이터셋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지 또 객관적인 성능 판단을 할 수 있고, 일단 뭐 그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그 시험 데이터셋은, 그러니까 시험 데이터셋을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따로 빼놨던 그 문제들을 제가 그냥 몰래 본다고 치면은 그 의미가 다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치팅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그 약속을 깨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하면 시험 데이터셋을 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으면은 그 모델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배포를 하면 되는 뭐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이썬이랑 아, 주피터와 비슷한 인터페이스의 구글 콜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 시간을 되게 많이 썼는데 벌써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R과 파이썬이 있는데 뭘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파이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글 콜앱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보통 환경 구축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어, 기반을 마련을 하고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글 콜앱은 이제 클라우드로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환경들을 다 제공을 보통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덜해서 초보자 분들께 일단은 걱정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고 싶다는 거 하는 경우에 콜앱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글 콜앱을 사용할 예정이고 바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 구글 콜앱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다룰 데이터셋은 유명한 데이터셋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데, 이 데이터셋은 이제 어, 분류 문제의 데이터셋이고 보면은 이 특징들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꽃받침 길이 뭐 꽃받침 너비 뭐 이렇게 4개 있고 타겟 값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세토사는 이제 아마 그 꽃종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특징이 행이 150개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150개 있는 거고, 보통 그걸 이제 샘플이 150개 있다, 인스턴스가 150개 있다, 관측값 observation이 150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징들을 저희가 또 이제 피처라고도 자주 부르고 또 아니면 이제 뭐 독립변수라고도 부르고, 여기는 이 타겟 값은 또 이제
클래스 레이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종속 변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설명 또 여기 또 설명 변수라고도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용어가 좀 몇 가지 똑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한번 CSV 형식으로 먼저 돼 있는데 그걸 일단 한번 볼게요 저희가. 그래서 어디 갔지? 여기 있나?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압축 파일을 드릴 건데 이 압축 파일을 풀어보시면 이 iris.csv라는 데이터셋이 있을 거고 네 보시면은 이렇게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기 타겟 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하여튼 뭐 그렇죠. 지금 타겟 값이 뭐 사실 이 앞에 있어도 되고 뭐 그런데 어떤 게 타겟 값인지 아는 건 이제 제가 그 데이터셋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쓱 데이터를 탐색한다고 보는 경우에 지금 보면 데이터가 빠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데이터 개수는 좀 적은 편인 것 같고 숫자형 변수고 지금 보면은 타겟 변수들이 순서대로 나오네요. 세토사가 쭉 있는 다음에 베리시 컬러가 쭉 있고 숫자 스케일은 좀 뭐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페달 위스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한번 봤고 지금 이 로보인 ML iris practice라는 이 파일을 이제 끌어다가 저희가 쓸 건데 일단은 구글을 들어가서요. 구글을 일단 가보겠습니다. 구글.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인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이제 완전 처음이라고 하시는 경우에 구글 콜앱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가서 더보기 가신 다음에 저는 지금 구글 콜라보레토리가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서 연결할 앱 더보기를 가서 여기다 이제 구글 콜랩 치는 거죠. 콜라보레토리.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됐고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하시고 하면은 아마 네 저렇게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기에서 구글 콜라보레토리가 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 보시고 이제 진행하면 되고 오늘 저는 이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D0521 그래서 제가 드렸던 압축 파일에 이 로보인 ML iris practice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들어왔고 뭐 폴더 안에 넣어도 되고 폴더 뭐 밖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럼 얘를 구글 콜라보레토리로 이제 열 거예요. 이 IPYNB
파일 확장자의 그런 데이터 형식, 파일 형식은 이제 구글 콜라보레토리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개발 환경에서 보통 다루는 파일 형식인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발 환경이고, 근데 앞서 구글 콜라보레토리의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구글 콜랩에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쓴 관계로 한번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코딩은 이제 뭐 자세히 뜯고 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세미나의 길이가 얼마큼 길어질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느낌만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구글 콜앱을 일단 사용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다 채워 넣었고, 이미 코드를 보면은 지금 이제 밑에 막 아웃풋도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아웃풋을 한번 지워 볼게요. 모든 출력 지우기. 그래서 네, 코딩이 다 안 돌아간 상태로 바뀌었고, 여러분의 첫 번째 돌릴 지금 이 코드가 요거를 이제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종의 하나의 그 코드를 돌리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개발 환경 내에서 프린트 헬로 로보인을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좀 걸리네요. 네, 됐죠? 그래서 헬로 로보인을 출력했습니다. 위에도 무슨 어떤 글이 적혀 있는데, 요거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얘는 이제 좀, 얘도 셀인데 지금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코드가 아니라 마크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그냥 텍스트를 집어넣을 목적의 그런 어 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그래서 그야말로 좀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 셀, 요거는 이제 코드 셀. 그래서 보면 코드 셀은 옆에 이런 게 뜨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코드는 대부분은 이 사이트에서 가져왔고, 콜랩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좀 어떤 길게 돌아가는 코드가 있으면 좀 콜앱은 중간에 끊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해 주셔야 될 거고, 오늘은 뭐 괜찮습니다. 오늘은 뭐 그 정도의 길게 돌아간 코드를 안 쓸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구글 콜앱은 이제 클라우드 상이기 때문에 좀 데이터를 불러온 방식이 좀 다르고, 얘를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파일을 선택하라고 그러죠. 파일을 마침 딱 제가 원하는 위치에 열렸네요. iris.csv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파일 탭을 눌러보시면 iris csv가 생길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위치가 어디야? 경로를 알 수가 없네. 경로 복사. 경로 복사를 밑에다 한번 해볼게요. 경로를 보기 위해서. 경로가 여기 있구나. 뭐 일단 알았습니다. 보면은 임포트란 표현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이제 좀 불러와야 됩니다. 이제 뭐 라이브러리는 이제 좋은 막 코드, 함수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네, 라이브러리죠. 그것들을 저희가 좀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되고, 어, 이 일련의 코드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read CSV이긴 한데,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집어넣겠습니다. 중요한 코드는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좀 이 구글 콜앱에
좀 한정돼서 사용되는 코드고, 데이터를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print data.shape를 하면은 데이터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돌려볼게요. 에러가 떴죠? 왜 에러가 떴죠? 아, 제가 여기에 괄호를 빼먹었죠? 여기서 print data.shape이라 하고 그러면 이게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150개 행 5개 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print type 데이터 하니까 데이터의 변수 타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딩적인 변수 타입인 거고, 일단 지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또 프린트를 했더니 잘 CSV에서 본 그 형태로 들어왔죠. 그래서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위에 그 열의 명칭들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data.columns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코드는 .shape, type, 그다음에 이제 뭐 .columns, 그리고 data.head를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몇 개 행을 이제 보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feature 1, 2, 3, 4 이렇게 잘 바뀌었죠. 여기 이제 타겟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한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data.describe를 하면은 그 데이터들의 이제 통계 수치들을 쭉 볼 수 있는데요. 네, 각각 특징 값들이 이제 150개 있는 게 맞고, 보면 평균이 좀 다르죠. 이 feature 4가 딱 봐도 좀 수치들이 좀 작아요. 그래서 평균이 좀 작은 편이고, 이 data.isNull.sum을 하면은 결측치가 얼만큼인지 볼 수 있는데, 결측치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NaN 같이 코드가 아이가 코드라 데이터가 비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 결측치라고 하고, 각 특징 값에 이제 비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겟 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루기 되게 쉬운 데이터셋인 거고, 시각화를 해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건 뭐냐면 피처 1과 피처 4를 2차원 평면에 나타내는 경우에 이 보면 레전드가 있죠. 그 분포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능한 떨어져 있어야지 어떤 클래스인지 이제 판별하기가 더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좀 너무 겹쳐져 있어서 사용하기 글러 먹은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2차원 평면에서 좀 판단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이 선을 따라서 있는 것들은 지금 피처 1과 피처 1에 대응되는 그런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처 1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처 1에 따라서 타겟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이것만 보면은 지금 얘는 좀 잘 분리가 돼 있는 거 보니까 피처 3만 가지고도 솔직히 좀 대충 때려 잡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겟이 뭔지.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번에 뭐 할 거냐면 특징 값들이 있는 열과 타겟 값들이 있는 열을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서 분리를 할 거고, 지금 보시면은 X의 데이터셋의 이제 특징 값들이 이제 분리가 여기에 그 특징 값들 넣었고, 그 T에다가는 데이터셋의 타겟 값들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코드 뭐 그러니까 점 로크 이런 게 이제
뭐 인덱싱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 사실 여기 있는 코드들은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중요한 거긴 한데 왜냐면 다 너무 기초라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더 공부하겠다고 하시면은 파이썬을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 사용하는 코드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뭐 이런 내용은 뭐 쉽게 이해를 하실 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이제 라벨 인코더라고 인코딩을 도와주는 코드를 이제 불러와서 그 코드 라벨 인코더를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인스턴스화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선언 느낌으로 일단 그 객체를 이제 가져온 이후에 그 타겟 값에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타겟 값이 기존에는 세토사 이런 식으로 글로 적혀 있었던 게 각각 0으로 다 바뀌었고 이제 뭐 버진시아는 2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등의 타겟 값들을 인코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코딩적인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고 기존이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넘파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넘파이랑 판다스라는 거를 이제 또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걸 하면은 이게 그 트레이닝 셋,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셋과 테스트 셋, 시험 데이터 셋으로 데이터 셋을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증 데이터 셋을 또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셋이 어떻게 나누는지 그 사이즈를 보면은 어, 지금 이제 학습 데이터 셋은 96개 행이 이제 할당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검증 데이터셋은 24개, 시험 데이터셋은 30개가 할당이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설정을 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 제가 랜덤 스테이트는 1, 그 랜덤하게 좀 섞였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 각 행들이 좀 섞였어요. 섞는 이유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으면은 머신러닝이 안 좋습니다. 느낌만 이제 좀 알아간다는 식으로 쭉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표준화인가? 표준화 그 스케일을 맞춰준 작업할 거고 스탠더다이제이션 할 건데 내가 하여튼 스탠더다이제이션 할 준비를 여기서 이제 마쳤고 일단 그냥 쭉 진행할게요. 그 스탠더다이제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수치들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스탠더다이제이션의 수식이 이렇게 됐고 어, 보시다시피 기존 데이터에 평균과 그 편차가 필요합니다. 표준 편차가 필요하고 그럼 이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계산된 값들이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선언한 그 객체 스케일러에 이제 뭐 저장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어, 네, 민에 이제 각 열에 이제 그 평균이 저장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느낌만 느낌만 일단 봅시다. 그래서 그 그런 계산하는 행위는 이제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만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학습이 아니라 계산. 그리고 그 계산은 트레이닝 셋만 가지고 했지만 그 실제로 그 변화를 적용하는 거는 그 학습 데이터셋, 시험 데이터셋, 검증 데이터셋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되고 학습 데이터셋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수치들이 스케일이 좀 비슷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가 안 비슷해진 거 같지? 비슷해진 건가?
비슷해졌다 칩시다. 아, 이 좀 이상한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을까? 뭔가 스케일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아닌데, 착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됐다 칩시다. 아, 이게, 잠시만요. 뭔가 좀 잘못했나 봐. 제가 지금 약간 이제 거의 밤을 새가지고 지금 피로해서 뭐가 문제인지도 잘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스케일 변화폭은 비슷한 것 같은데 분포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가 아닌가? 스탠더다이제이션을 뭘로 하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문서를 가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요 위까지 다시 한번 쭉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전 셀 실행. 그럼 위에 있는 셀들이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아, 그럼 위에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야 되나? 나머지 이제 한 번에 코딩이 돌아갈 거고, 이제 좀 된 것 같다. 왜 갑자기 됐지? 이게 바로 인생이죠. 됐다가 안 됐다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대학원생인데, 대학원 오실라면 오고, 안 오실라면 오지 마세요. 정말 하등 도움 안 되는 조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미나를 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두 사람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이 안 들을 것 같아서 이제 약간 말을 막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갑자기 저만의 비밀 하나 집어넣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또 혹시 모르니까, 일단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이 빠지려고 하는데, 이제 한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KNN의 이제 분류 버전을 이제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불러오는 것만 좀 바꿔줘도,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을 바꿀 수 있고, 그 불러온 모델을 이제 인스턴스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점핏이라는 이런 메소드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학습이라는 그, 그 하는 것은 실행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이 sklearn,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그런 것들 다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이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머신러닝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점핏 메소드 안에다가 인수를 xtrain,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특징값,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 학습 데이터셋의 특징 값들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의 타깃 값들 집어넣으면은 학습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학습이 이루어졌고 점 프리딕트를 하면 이제 저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고 어
학습 데이터셋에 특징 값들만 일단 집어넣고서 추론해 보면 이거는 저희가 공부를 했던 거니까 좋은 답들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 데이터셋도 집어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시험 데이터셋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는 좀 정확도가 낮는 게 맞겠죠. 제가 못 봤던 문제들이니까. 추론이 끝났고 그 정확도를 측정을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웃긴 게 시험 데이터셋의 정확도가 더 높게 나왔는데 사실 보통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 데이터셋이 워낙 단순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자체도 좀 단순한 KNN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작업을 가볍게 할 건데 K를 1부터 10까지 그래서 K가 뭐였냐면 주변에 몇 개까지 데이터를 볼 거냐가 K였거든요. K에 따른 이제 그 정확도를 쭉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4일 때가 100이에요. 정확도가. 그러면 마땅히 4를 쓰는 게 맞겠죠? 하이퍼 파라미터 K를 4로 놓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K를 4로 놨을 때 아닌데 잠시만 이 잘못 fit을 안 시켰구나. K는 저 fit 뭐 하여튼 정확도가 1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딩 파트를 좀 약간 우당탕 빠르게 지나갔는데 사실 이거를 그 일일이 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사실 많은 정보들을 제가 이미 다 머릿속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거까지 다 깊게 파고드는 거는 제가 기대를 하지 않고 다음번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뭐 깊게 파고드는 날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기 전에 몇 가지 언급하고 싶었던 거는 정확도가 보통 100이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정확도가 되게 낮게 나오는 게 기본이고 그를 최대한 높이는 게 이제 보통은 머신러닝 쪽에 이제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딩을 그냥 쭉 한번 봤고 그 흐름을 좀 보셨고 그냥 이런 코드들을 사용한다는 것도 좀 보셨습니다. 엄청 우당탕 지나갔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 이상을 바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머신러닝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파이썬을 일단 공부를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인 이제 scikit-learn 공부하시고 또 이제 대가들 앤드류 응 같은 대가의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이론파고 내 자신을 이론으로 괴롭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또 그 정석으로 여겨지는 뭐 이런 책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데이터셋들과 좋은 이제 코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사이트들도 또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 마쳤고요. 지금 벌써 약간 얼마 지난 거야? 그래도 한 50분 작업 먹은 것 같은데. 오프라인이면 어떻게 여러분을 앉혀놓고서 쭉 듣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라서 너무 길어지면 절대 끝까지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끝냈는데 좀 보니까 다른 세미나는 뭐 한 20분 막 이렇게밖에 분량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하여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의 그런 중요한 용어들 제가 짚어드렸던 용어들만 좀 잘 갖고
갖고 가셔도 사실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시고 이제 이 공부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여담인데 제가 컴퓨터 응용 이종수 교수님 그 연구실에서 그 조교를 하고 있는데 그 수업과는 다르게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 수업은 이제 느리게 해야 돼서 그런데 뭐 그렇고, 네, 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지금까지 강민성이었고요. 네, 로보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들은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 들은 사람 있으면 제가 나중에 커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돈 있으면요. 제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